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OECD 압도적 1위인 노인 빈곤율, 간병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노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와 달라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돌보아야 합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연금개혁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 14.2%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율도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65세에서 75세 노인 빈곤율은 31%인데 7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52%로 20%포인트 넘는 차이가 납니다. OECD 다른 국가들은 전 연령대에 걸쳐 빈곤율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노인이 압도적으로 빈곤하고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특히 더 빈곤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의 늦은 도입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와서야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못했던 높은 연령의 노인들이 빈곤율이 높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액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18년 만에 모수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연금 투기가 꾸려져서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분단 앞줄에 앉아있던 국무총리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4월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다 같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그것도 그렇게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보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은 처음 국민연금을 도입하던 당시에 비하여 평균 수명이 14세가 늘어나고 노인 비율은 5배가 늘어나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금 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의 가족인 중장년, 청년의 삶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세대가 아니라 가구 간 격차의 문제입니다. 청년과 노인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빈곤한 가정과 부유한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2008년 우리나라 노인 소득의 46.5%가 사적 이전 소득이었는데 2020년에는 13.9%로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즉 20년 전에는 자식 손자들이 노인 생활비 절반을 부담했다면 이제는 용돈 정도만 드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없다면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미래에 미래 세대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 세대가 미리 보험료를 내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도입 이후 수령자보다 가입자가 많아 지금까지 기금이 계속 쌓였고 그동안 운용 수익금만 578조 원으로 현재 2030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33년치에 달합니다. 총리님, 국민연금이 청년 세대를 착취한다는 주장은 빈곤이 가구별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연금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보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혁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연금의 고갈 시기도 더 빨라졌을 거고요. 맞습니다. 이번 개혁의 내용 안에 청년들과 관련된 출산 크레딧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청년들에게는 손해가 된다. 이런 것은 조금 단편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인사 후 자리로 돌아가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어서 1분단 뒤쪽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옵니다. 발언대 장관님, 앞에 서서 이번 마이크를 국민연금 부정합니다. 개혁이 청년이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장관님, 수명의 연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네, 대부분의 나라가 보험료율을 화면 인상해서 왼쪽 전문위원 그런 재정의 보건복지부 지속 장관.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OECD의 보험료율이 평균이 15.5%여서요. 저희가 13%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OECD 평균보다는 낮은 보험료율을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만약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 기금 고갈이 빨라지고 미래 세대 부담이 더 커집니다.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기금에 기여하도록 보험료를 올리는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네, 기성세대들이 이제 기존의 그 저부담, 고급여하는 구조를 조금 이번 개혁으로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기성세대들도 분담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성세대가 더 받는다는 것도 팩트 왜곡이 있습니다. 연금 개혁으로 오른 소득 대체율은 보험료 납부와 연동되어 더 보험료를 낸 기간만큼 소득 대체율이 올라갑니다. 장관님, 이미 보험료 납부가 끝난 노인이나 장년층은 소득 대체율 인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네, 개혁 효과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인상된 그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기존에 이미 수급을 받고 있는 분에게는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고 앞으로 가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더 적용이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일부 정치인들이 이 사실을 왜곡해서 마치 청년이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아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좀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사 후 자리로 총리님 돌아갑니다.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나오는 김민석 국무총리. 총리님,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신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에 대한 걱정,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령할 시기가 됐을 때 과연 그때까지 실제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또 그것을 조금 과하게 부추기기도 하는 이러저러한 논리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가 다소 연장되긴 했지만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 못 받게 되거나 막대한 보험료 부담 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화가 명시되어 못 받게 되는 일 없겠지만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고 투입을 통하여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 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총리님,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고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OECD 다른 국가들은 크레딧이나 보충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고작 0.06% 거의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OECD가 2022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역할이 미흡해 조세가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공단 운영비를 예를 들어 보면 일반 재정에서 지원하는 돈이 연 100억 뿐이고 이는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민연금 공단은 국가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운영비를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것이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좀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리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출산화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경력이 단절되거나 가입기간 줄어든 여성의 수급권 확보를 돕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 크레딧 적용되는 사람 98%가 남성입니다. 지금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 적용이 돼서 남성이 보통 더 나이가 많고 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남성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점을 출산시로 당겨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적용 시점을 출산시로 당기게 되면 재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출산 시에는 보험료만 지원하면 되는데 실제 수령 시에 지급하게 되면 받게 될 연금액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 크레딧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당기게 되면 일반 재정과 국민연금 기금을 합하여 향후 60년 동안 무려 42조 원이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출산 크레딧 취지나 재정 절감을 생각하면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제 제기하신 취지도 알겠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것이 이제 재정 소요가 있어서 아마 부처 내에서도 조금 의견이 다른 현재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걸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출산 크레딧 지원 정도는 현재 세대가 부담을 하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복지부, 기재부 함께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좀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총리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생애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도 병원이나 시설에서 인생을 마감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에게 돌봄의 부담을 다 떠넘길 수도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의 역할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통합돌봄은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본사업까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은 준비를 잘 해가고 있지만 거의 준비를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통합돌봄 지원 예산이 777억 원에 불과하며 재정 자립도 하위 80%에 해당하는 183개 지자체에 한해 국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0%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중앙정부 지원 없이 각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지 의문입니다. 총리님, 전국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만 국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과연 이 중요한 통합돌봄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네,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777억으로 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의 재정 여건상 취약 지역 우선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저것이 여건이 나아지면서 확대돼야 되겠죠. 일단 내년 상황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관련위원회, 통합돌봄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지자체에 국비 지원 없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면 이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예. 네, 내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46개 지자체를 조사해 봤더니 33개 지자체는 통합돌봄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고 전담 조직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통합돌봄이 뿌리 내리고 어르신들이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책임을 지자체에만 온전히 맡겨두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좀 해결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인사 후 자리로 돌아가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어서 1분단 뒤쪽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옵니다. 네, 행안부 장관입니다. 네, 장관님, 통합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신청부터 조사,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까지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필수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필수 인력 확보와 함께 또 통합 돌봄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 네, 서비스 기관들. 또 서비스 기반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통합돌봄 전담팀을 시군구 내에 설치하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하겠죠? 네, 현재 행안부는 전담 인력 확대 대신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복되는 업무를 가진 기존 인력으로는 통합돌봄 사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관님, 한 국책기관 연구에 따르면 통합돌봄 시행 위해서 최소 7,205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통합돌봄 전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결국 국민이 받을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인건비에 이 인력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각 지자체는 통합돌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 장관님, 행안부가 정하는 기준 인건비에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신규 인력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추가 인력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행정의 효율을 높여서 가능한 한 이 추가 인력 소요를 줄여보겠다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기존 인력만으로 그 사업을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예,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기준 인건비에 잘 반영을 해주셔서 통합돌봄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다시 1분단 뒤쪽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옵니다. 인사 후 발언대 앞에 섭니다. 네, 마이크를 복지부 주세요. 장관님,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 곳곳에 안착했을 때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변화는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제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개별 서비스를 다 알아보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통합돌봄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자체 중심으로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것들이 크게 달라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재택의료 같은 서비스나 아니면은 다양하게 지금 시도 검토되고 있는 뭐 방문 영양, 방문 재활 같은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좀 더 발굴되고 또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자체의 특화 서비스 같은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좀 더 발굴하는 것들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거라고 보시죠?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무부처로서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예산, 인력, 조직, 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전국 시행까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 간 협의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통합돌봄 사업이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확인을 하고 있고요. 통합돌봄 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어떻게 협력하고 사업을 챙길 건가에 대한 그런 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될 인력에 대한 확보여서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인력 확보하겠고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 행안부 장관님이 해주시겠다고 네. 하셨으니까 네, 잘 협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김남희 의원이 발언대 방향을 중앙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성 있는 연금제도 마련,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나이 들어 가실 수 있는 통합돌봄의 안착은 지금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